자, 우리가 이제 항상 경제를 말하면 국가의 정책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나라에서는 돈을 어떻게 거두며 돈을 걷기 위해서 농민들을 어떻게 보살피며 돈을 걷는 기본이 토지인데 토지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과 특산물과 사람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징발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늘 정책을 짭니다. 첫째, 농본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했죠. 농본주의 경제정책.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는 우리 역사에서 항상 농본주의 경제정책은 항상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이래로? 신석시대 이래로 계속 농업을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1960년대, 70년대까지요. 그죠? 그래서 농업을 근본으로 하기 마련이다. 왜 농업을 근본으로 하느냐?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그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농본주의 경제정책을 언제 얘기해요 지금? 조선 전기에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전기에 농업 이주 경제정책을 펼쳤다.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요건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토지 개간이 시작됐다고요? 신석시대부터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토지를 어떻게 더 많이 넓힐 것이냐라는 문제에 골몰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역시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여러 가지 농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농업 서적을 통해서 농업 기술을 보급하기도 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양전 사업 이게 뭐라고 그랬죠? 토지 조사 사업이죠. 토지 조사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요? 말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양전 사업이요. 이걸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전 사업이 토지 조사 사업이죠. 그래서 만든 장부 토지 대장을 뭐라고 그랬죠? 양안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죠? 양안 토지 대장을 양안 특산물 수납 대장을 공안 그죠? 이렇게 양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개발했다. 됐죠? 농본주의 경제정책.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업을 억압했어요. 상업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농본 억상정책 이렇게 함께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상공업자를 천대하고 특히 자급자족적 농업경제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아직은 잉여 생산이 없어서 먹고 쓰고 남는 생산이 있어야 내다 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다 팔 정도로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상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와 교통수단의 미비로 그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억상정책 가운데 사치와 낭비, 빈부격차의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근검 전략을 강조하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억상정책을 펼쳤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것은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에서 내세우는 철학이 바로 뭐예요? 근검 전략입니다. 근검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조그만 끈앞을 하나라도 다 주워 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몸에 박혀있는 유교적 근검 전략의 생활 풍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우리 성리학에서는 특히 이렇게 근검 전략 선비가 낭비를 하면 쓰나 선비가 사치를 하면 쓰나 갓끈이 좀 헤어져도 그냥 잘 메고 다녀야지 거기다가 뭐 보석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갓끈에다 진주 붙이고 다니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교적인 특히 유교 가운데 성리학에서는 선비들의 사치와 낭비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서 근검 전략을 강조했었다. 아시겠어요? 유교적인 철학이 있게 근검 전략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업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도상 산업공상 그래가지고 상업을 가장 천시했습니다. 상업을 요즘 많이 바뀌었죠. 요즘 돈만 있으면 다 장땡이죠. 돈이 신앙이고 돈이 종교고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끝단을 보니까 뭐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끝단을 보니까 막 이명박 4대강 해가지고 돈 왕창 다 해먹었잖아요. 박근혜도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최순실 이용해가지고 돈 다 긁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권력 뒤에는 뭐가 있구나? 돈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돈이 최고인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본주의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통제력 약화. 자, 중요 표시해주세요. 16세기 이후에 국가가 강제로 상업을 억압하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했지만 16세기 이후가 되면 농민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더더군다나 16세기 이후가 되면
자연적으로 생산이 증대하고 잉여 생산이 많아져서 결국 뭐냐? 상공업 발달을 국가가 막을 수가 없었다. 기준점이 언제라고요? 16세기 이후. 자, 고개 드세요. 언제 국가의 경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16세기 이후에. 됐어요? 다시. 16세기, 조선 16세기 이후가 되면 국가의 상공업에 대한 통제력이 어떻게 됐다고? 해이해졌다. 약화되었다. 알겠죠? 이런 개념을 꼭 머릿속에 집어. 왜 그랬냐라고 보는 뭐예요? 상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이 진보하고 생산성이 늘어나서 잉여 생산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자연 발생적으로 먹고 쓰고 남는 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잖아요. 다 내다 팔거나 하게 되죠. 이렇게 상공업 발달이 16세기 이후부터 슬슬 느슨해지고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토제도가 나왔죠. 드디어 조선의 토제도. 잠깐 고개 드세요. 고개 들고 머릿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신라 때 토제도 뭐가 있었죠? 내가 엄마라면? 여러분들 애들이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다시 내 마음을 알겠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신라 때 토제도 보지 마세요. 비겁하게. 고개 들고 하자니까요. 신라 때 토제도 뭐라고요? 노급. 그죠? 노급의 관계 아세요? 노급이 지급되면 왕권이 네? 약화. 자식 하세요. 틀려 좋으니까 안 했네요. 노급이 폐지되면 왕권이 강화. 관계. 노급과 권력과의 관계. 그런 입장에서 국가는 즉 왕의 권한은 강하면 강할수록 왕은 누구 편을 든다고 그랬어요? 농민 편을 들게 돼 있다. 알겠죠? 농민 편을. 그래서 이렇게 왕권과 노급과의 관계를 따져볼 것. 그 다음에 신라 말에 토지도가 붕괴됐습니다. 근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도가 뭐라고 그랬죠? 전시권. 해보세요. 태조 때는 역할별로 고개 드세요. 제발 플리즈.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이거 대답해서 뭐 상 받는 것도 아니고 벌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태조 때 무슨 전? 역할별로 나눠준 토지 뭐라고? 역분전. 그죠? 처음 시작한 전시가 뭐라고 그랬죠? 시정전시과. 그 다음에 한번 바꾼 전시가 뭐예요? 개정전시과. 그리고 또 바꾼 전시가 뭐라고? 다시 경전, 추가 경정 예산 그러잖아. 이게 경정이 다시 정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것처럼 경정전시과는 다시 또 고친 전시과를 말합니다. 알겠어? 다시 해보세요. 태조 때 무슨 전시과? 무슨 전? 역분전. 그 다음에 경종 때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문종 때 경정전시과. 이렇게 고려시대는 토지제도가 뭐였다? 전시과라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됐죠? 머릿속으로 하세요.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근데 이 전시과는 뭐냐? 전시과는 에브리 관료들한테, 모든 관직자한테 전지와 시지를 월급으로 주는 거였다. 그 월급을 어떤 형태로 주느냐? 너 가져라고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대신 걷어가져라라고 토지에 뭘 준다? 수조권을 주는 것이다. 조를 징수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전지와 시지를 관직자들에게 토지를 주었다. 뭐라고요? 전시과. 이것이 바뀐 과정이 시정 충성심과 공헌에 따라서, 개정 18품에 따라서, 경정 공음전을 지급하고 현직한테만 줬다. 됐죠?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했어요. 아이고 나 모르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이까지가 모른다고 뭐 나라 살림 거들라거나 국가가 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아. 아이들한테도 다그치지 말고 마음을 열어줘.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너그러워져요. 막 조급해지고 애들 몰아붙이면요 마음이 이렇게 좁쌀만큼 돼버려요. 애들이. 아이들이 잘 살려면 그릇이 커야 되는데 엄마들이 막 쪼아가지고 애들 그릇을 좁쌀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열어주세요. 괜찮아요. 모르면 어떠, 이까지는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전시과 제도를 쭉 봤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전시과 제도가 붕괴된 거다. 언제 붕괴된다고 그랬죠? 무신정변 때. 됐죠? 칼제비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한테는 땅도 주지 않고 나쁜 새끼들, 우리한테 주었던 땅까지 다 뺏어 먹으면서 하면서 무신들이 나를 일으킨 이유가 바로 무신과 문신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무신들이 나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무신난 이후에 이렇게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고, 그때부터는 권력이 있는 놈들, 칼을 든 놈들, 힘 있는 놈들이 무차별적으로 백성들의,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다. 이게 초딩식 접근입니다. 알았어요?
힘 있는 놈들이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무차별적으로 빼앗았다는 것은 초딩식 접근이고, 우리 엄마들하고 얘기하자면 농장의 확대 또는 대토지 사유화. 됐어요? 다시 뭐라고요? 농장 확대 또는 뭐라고? 대토지 사유화 또는 대토지 겸명.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전부 다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고려 후기에. 그것이 극대화된 것은 외세랑 결탁한 친원파, 외세랑 결탁한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알았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놈들한테 의존하고 그런 놈들을 빽 믿고 설쳐대는 놈들이 나라 팔아먹고 나라를 거덜내는, 역사를 거덜내는 놈들입니다. 알았어요? 그런 놈들이 꼭 시대마다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놈들을 속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놈들이 존재해요. 그런 놈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요. 난 별로 걱정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새끼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승전 강화문입니다. 그냥 나갑시다. 진도를. 아무래도 강의 평가서에 올라갈 거라서. 그래서 토지는 무슨 얘기를 하다 지금 흥분을 했냐면 친원파, 그죠? 고려 말 무신집권 이후에 대토지 사유화가, 농장 확대가, 토지 겸병이 이루어지다가 친원파들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권문세족. 재벌들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재벌들. 골목 상권 그냥 도나츠집 떡볶이집까지 다 쳐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두번이 아닙니다. 로마 때도요. 라티푼디움제도 들어보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힘있는 귀족들이 마구 서민들의 땅을 빼앗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사유한 게 뭐라고요? 라티푼디움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토지 사유화가 고려 후기에 전개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되죠? 거덜납니다. 이놈의 고려를 들러엎어야 돼. 알겠어요? 이놈의 고려를 들러엎어야 돼 라고 기획한 사람이 누구라고? 정도전이고 신제사대부 가운데 그 기획자 가운데 가장 먼저 토지를 손대야 되겠다.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아서 우리 관료들 신진 사대부한테 나눠주자. 그리고 백성들 잘 살게 만들자 라고 토지 제도에 메스를 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조준이었죠. 조준의 무슨 법? 과전법. 그래서 조선시대의 토지도는 과전법. 여기까지 왔어요. 됐어요? 애들한테 할 때도 그냥 바로 과전법 들어가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한번 쭉 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리마인드, 이게 강화예요. 교육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한 번 배운 것을 다시 북돋아주면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줄거리가 쭉 잡히죠, 엄마들도.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강화시켜줘야 돼요. 뭐가 하나 나오면 항상 했던 것들을 쭉, 이게 역사적 아닙니까? 우리가 서사적이다,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계열 속에서 그런 같은 계통의 학문을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면 되게 즐거워요. 아, 나도 이제 줄거리가 잡혔구나. 맥락이 잡혔구나. 머릿속에 질서가 세워졌구나. 질서가 잡히면 애나 어른이나 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얘가 헤매하는 것은 질서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머릿속에 뭔가 배운 건 많이 있는데 구슬이 서만히 막 이게 섞여가지고 어떤 놈은 귀걸이용이고 어떤 놈이 목걸이용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막 애가 참 모르겠어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팽개치고 그러는데 질서를 딱 잡아주면 되게 행복해요. 그 행복감, 이것이 그 다음 공부를 추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토지제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토지제도가 뭐라고요? 과전법입니다. 그래서 과전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농본주의 경제정책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강조했죠. 농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요. 농민들을 어떻게 한다고? 생활을 안정시켜서 망하지 않게 하려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농본주의 경제정책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아 다르고 오 다릅니다. 아 다르고 오 달라요. 그 다음에 억상정책은 유교적인 경제관.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교적인 경제관은 성리학에서는 근검 전략을 미덕으로 삼는다.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어때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어때요? 근검 전략이 미덕이에요? 소비가 미덕이에요? 소비가 미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맨날 소비를 강요합니다. 그죠? 카드 쓰세요. 돈 빌려가세요. 물건 사가세요. 새로운 냉장고 나왔어요. 김장철이죠. 집에 있는 거 버리고 새로운 김치 사세요. 이렇게 맨날 강조합니다. 멀쩡한 거 버려야 돼요. 멀쩡한 거 버려야 돼요. 왜?
구식이라서. 그죠? 다른 엄마들은 전부 다 이런 거 쓰는데 나 혼자 옛날 김치 쓰고 있어 하면서 이거 바꾸는 거. 이렇게 내가 볼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자본주의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뭘까요? 남의는요? 유행이에요. 그죠? 이놈의 유행 때문에 새로운 걸 다 사야 됩니다. 그죠? 그 유행이 바로 남의 눈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양복이 뭐 아무 멀쩡한 것 같잖아요. 이놈의 유행이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지금 이게 2개짜리가 유행이잖아요. 이게 멀쩡한 양복들이 3개짜리가 진짜 좋은 옷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이 단추 3개가. 근데 못 입고 다녀요. 남들이 그걸 안 입으니까 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입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비싸게 그 상품을 줘가지고 그렇게 비싼 옷을 맞췄는데 바지가 통이 막 다 이래. 그거 다 배꼽 위까지 올라오는 거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수두룩해. 뭐가 제일 무서워요? 유행이 무서운 거예요. 그 유행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부추겨요? 소비와 낭비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부추겨야 누가 돈 벌겠어요? 자본가들이 돈을 벌니다.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게 바로 무슨 주예요? 그래서 이름도 근사하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나 유교에서는 뭐라고요? 근검 전략이 미덕이었어요. 알겠죠? 근검 전략이.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에 억상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뭐냐? 유교적인 경제학원 때문이다. 성리학적인 경제관념, 그리고 빈부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알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몰라 커진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경제 정책에 반영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상공업 발달이 부진했었지만 언제까지라고요? 16세기. 16세기 이후가 되면 더 이상 국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해서 국가가 막더라도 장사하는 거죠. 길에 보면은 안전상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 좌판 갖다 놓고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뭐 푸성기니 뭐니 뜯어다가 팔고 하는데 그걸 막 씁니다. 맨날 막아도 어때요? 와서 합니다. 와서 하고 또 못하게 하면 딴 데 가서 또 오고 이렇게 하죠. 이게 백성들의 이런 것들이 커져서 나중에는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가게 되더라 라는 얘기죠. 상공업 발달이 16세기 이전이 되면 국가의 통제력이 해이해졌다라는 점. 자,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돼서 결국은 16세기 이후에 상공업 발달이 촉진되게 되었다. 시점이 언제라고요? 제가 지금 몇 번째 강조가 있죠? 3번. 알았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강조한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이유 없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6세기 이후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생산력이 늘어서 결국은 상공업을 막을 수가 없었다. 중농 억상 정책이 무너지게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조선시대 토지제도인 과점법 시행과 변화를 보겠습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지금 할 때 잘 정리해 두면 책을 덮고 다시 떠오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런 정도만 되면 된다. 다 외우란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치를 보면은, 책을 나중에 보면은 다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보세요. 자, 고려 말 1391년이죠. 조선이 세워진 게 언제였어요? 139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점법은 조선을 세우기 1년 전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조준. 사대부관들, 신진사대부관 조준이 과점법을 시행합시다라고 상소를 올린 당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점법이 시행됐는데 그 과점법은 뭐냐? 이게 무진장 잘 물어보는 답입니다. 늘 이 답을 요구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가는 왜 과점법이라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시행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대부분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국가가 권문세족의 농장을 빼앗아 가지고 토지를 나눠준 대상은 누구냐? 이거 보세요. 누구한테 나눠줬다고? 신진 4대부한테 나눠준 거지 농민한테 나눠준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과점법이란 권문세족의 대토지 농장을 빼앗아서 누구를 중심으로 나눠줬다? 신진 4대부에게 나눠줬어요. 그 신진 4대부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뭘 마련할 목적으로?
경제 기반. 자, 우리가 경제 기반이라고 하면은 되게 옛날 귀족이건 양반이건 이들의 경제 기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토지. 하나는 뭐? 노비. 땅과 노비예요. 알겠죠? 그 중에 신진 사대부에게 토지를 주었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토지를 주었다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주되 토지의 소유권을 주었어요? 수조권을 주었어요? 수조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들었다 하면 틀려요. 토지의 소유권을 주었다 하면 틀려요. 토지의 뭘 주었다? 수조권을 줬다. 백성들한테 조를 걷어서 네 월급으로 가져라. 이걸 줬지 이 땅 너 가져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자, 국가가 농장, 권문세종놈들 땅을 빼앗아서 누구를 대상으로 나눠줬다고? 신진 사대부에게. 토지에 뭘 나눠줬다고요? 수조권을 주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민들도 떡고물이 있었다. 떨어지는 게 있었다. 알겠죠? 농민한테는 뭘 주었냐면 경작권을 줬어요. 다시 농민한테는 뭘 줬다고요? 경작권을 줬어요. 그러므로 과점법이 시행되면 혜택 받는 사람은 첫 번째 누구다? 신진사대부. 또 누구다? 농민도 삶이 나아졌다. 알겠죠? 농민도 삶이 이렇게 나아졌어요. 여러분 봐봐.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옛날엔 말이죠. 옛날엔 땅을 이만큼의 땅을 권문세족이 권문세족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권문세족 누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항의 오래비 누구? 기철 같은 놈이 이 땅을 지가 다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 이걸 뭐라고 우리가? 농장학대 또는 뭐라고? 대토지. 그 말 그대로입니다. 대토지를 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은 토지를 이놈이 소유해서 농민들은 뭐냐? 농민은 무슨 농이에요? 소작농이에요. 그래서 농민은 적게 낸다고 해봐야 수확량의 얼마를? 2분의 1을 뜯기고 있었어요. 완전히 반띵하고 있었으니까 순 도적놈들이죠. 그래서 이걸 다 빼앗았습니다. 이걸 다 빼앗아가지고 이 땅을 쪼각내서 A라는 신진사대부, B라는 신진사대부, C라는 신진사대부 이런 사대부한테 나눠줬어요. 그럼 너희들이 얘가 걷어가지던 이것을 네가 대신 걷어가져라 라고 얼마를 걷어가겠냐면 얼마? 10분의 1로. 내는 사람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 내지 않고 얼마 내게 됐어요? 얘네들한테 10분의 1만 내게 됐으니 농민의 이득 봐요 안 봐요? 농민한테 이득이 떨어지죠. 그리고 땅이 없던 그러니까 수조권이 없던 누구한테? 신진 사대부들한테도 뭐가 들어갔다? 조를 징수할 권한 뭐? 수조권을 받음으로써. 그죠?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농민한테 경작권을 나눠줌으로써 너네들은 국가한테 세금 내라. 얼마 내면 되느냐? 10분의 1씩 내면 된다. 그래서 누가 이득 봐? 국가의 재정도. 이 그림 하나로 끝내줬죠. 그러지 않나요? 다시 권문세족이 혼자 다 처먹던 개인 소유 땅을 빼앗아서 국가가 농민한테 뭘 줌으로써? 경작권을 줌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죠? 조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이 징수권을 얘들한테는 뭘로? 월급으로 나눠줬잖아요. 수조권이라는 이름으로. 됐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과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과점법이 시행됨으로써 신진사대부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고, 됐어요? 두 번째, 농민의 생활이 훨씬 나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국가의 재정도 증가해졌다. 이걸 한 방에 해결해야 돼요. 됐어요? 과점법 시행의 의미를 알겠어요? 잘 물어봅니다. 잘 물어봐요. 요걸 이해시켜야 돼요. 요거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시키면 돼요. 이해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과점법은 경기도에 있는 땅만 관료들한테 월급으로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알겠죠? 과점법은 경기도에 있는 땅만 월급으로 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국에 있는 토지 가운데 조선의 양반 관료한테 월급으로 지급한 토지는 어디에 한정돼 있었다? 경기도에 한정돼 있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과점법은 어디에 한정돼 있었다고? 경기도에 한정돼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 고려시대의 전시과는 전국에 있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어요. 이게 고려시대
월급을 주는 방식이라면 조선시대의 과점법은 어디에 있는 땅만 월급으로 줄 수 있었다고? 경기도에 있는 땅만 월급으로 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지날수록 태조, 태종, 또 세종, 세조, 성종 이렇게 세월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양반의 수는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근데 경기도 땅이 늘어납니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 이렇게 토지를 받아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관직에서 은퇴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나 관직생활 그만했으니까 이제 내가 영의정 했잖아요. 그만큼 땅을 받았어요. 영의정 그만두면 그 땅을 놔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직 관리가 토지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경우에 토지를 물려받았냐면 수신전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한테 땅을 물려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관료가 죽었을 때 또는 관직에서 은퇴했을 때 그 부인에게 자, 남편이 관직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당신이 생활이 비참해지면 안 되니까 당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경제 기반인 토지를 드릴게요 라고 뭐라고? 수신전. 요즘 같으면 이게 뭐죠? 원호 대상자한테 유가족한테 돈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또 그 자식한테는 훌양전, 자식을 부양할 그런 용도로 토지를 지급했어요. 수신전, 휴량전, 그리고 공을 세운 공신들은 공신전을 주는데 이게 한 번 받으면 어떻게 세습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경기도 있는 땅 가운데 일부는 세습이 허용하니까 나중에 어때요? 땅은 점점 줄어들고 땅을 받은 관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모순이 생기겠죠. 그죠? 이 과점법의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뭐가 시행됐다고요? 직전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예외적인 세습을 허용한 게 뭐가 있다고?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도 토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전 현직 관리 가운데 현직한테만 토지를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과점법은 원래 뭐예요? 전직 관리, 현직 관리 이렇게 주던 것을 직전법이라고 해서 현직한테만 토지를 주게 됐다. 그걸 뭐라고? 직전법. 왜 직전법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조선시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조선시대 현직 관리를 뭐라고 했냐면 직관이라고 했어요.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직관. 그리고 관직에서 은퇴한. 그래서 관직에 있으면 전부 다 관청에 모여있잖아요. 관직을 그만두면 어때요? 다 뿔뿔이 지네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질 산자를 써가지고 퇴직 관리를 산관이라고 했어요. 산관. 알겠죠? 현직 관리를 직관, 퇴직 관리를 뭐라고요? 산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점법을 처음 시행할 때는 전직, 현직 관리한테 다 같이 토지를 줬는데 직전법이라고 그래서 이 직전법은 누구한테만 토지를 주게 됐다?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겠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경기도라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땅을 받을 놈들은 점점 많아지고 땅은 점점 세습이 허용돼서 줄어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현직한테만 토지를 주도록 한 거. 이게 뭐라고요? 직전법. 됐어요? 언제 이게 시행되냐면 세조 때랍니다. 과점법은 언제 시행됐다고 배웠죠 아까? 1391년 고려 말 조선이 세워지기 1년 전 공양왕 때. 그러니까 과점법이 시행된 것은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벌써 고려 말 때 시행돼서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개는 그대로인데 시행 세칙에서 바뀌었죠. 현직한테만 주기로 한 게 뭐라고요? 직전법이에요. 됐어요? 현직한테만 토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직전법이라고 이름에 명시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를 주었습니다. 토지 부족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 10분의 1씩 걷는 게 원칙이었고요. 과도한 수치가 원래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농민한테는 경작권이 있는 농민한테는 네가 조를 걷대 이게 현직한테만 뭘 줬다고?
수족권을 줬는데 이 조가 얼마라고요? 10분의 1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걷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종 때가 되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성종을 배웠어요. 성종이라는 이름이 고려건 조선이건 성종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항상 국가의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때라고 그랬죠. 이제 비로소 모든 제도가 정비 완성됐어요. 토지제도도 여기서 생긴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조 때 직전법, 그리고 또 이거 시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걸 완성 보완한 게, 야, 이런 문제들 관직자들한테 직접 걷게 했더니 이러저런 사유로 농민들을 너무도 많이 뜯어가니까 아예 국가가 직접 걷어서 관에서 직접 수조권 행사해서 관리들한테는 녹봉으로 월급을 지급하자. 이게 뭐라고요? 관수, 관급입니다. 알겠죠? 지금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방식이 도입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수관급제가 시행됐다라고 합니다. 언제라고요? 성종 때. 성종 때. 이렇게 시스템이 완성되었던 성종 때는 관료들한테 녹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땅을 받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제가 받은 땅은 어떡합니까? 그죠? 기존 관리들은 이미 땅을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막 공무원 올라간 놈들은, 야, 이봐, 너는 땅 대신 이렇게 국가가 걷어가지고 너한테 쌀이나 배로 줄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물 녹봉이란, 월급이란 지금처럼 돈이 아니라 그 당시는 뭐였다고요? 돈 대신 사용되는 현물 화폐인 쌀이나 배를 지급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수조권을 받고 있던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있죠. 이미 전직 현직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관리생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일부는 직전법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종 때 관수관급이 시행됐지만 직전법이 여전히 병행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모조리 죽어야, 이 사람들이 다 은퇴하거나 죽어야 뭐가 완성돼요? 관수관급이 완성되죠. 그 관수관급이 완성된 게 16세기 명종 때입니다. 그래서 에브리 관료들이 이때 와서는 비로소 완전 녹봉제가 시행됐어요. 알겠죠? 완전 녹봉제의 시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게 되었다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조선의 토제도가 정리되었습니다. 기본은 뭐예요? 과정법이에요. 과정법. 됐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네? 아, 사진이요? 뭐 웃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나 좀 웃겨주세요, 여러분. 나 좀 그렇게 웃어서 내가 웃겠어? 저 뒤에도 내 사진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저 걸려있던데. 다 나왔죠? 관수완급제, 국가 토지 지배권 강화, 완전 녹봉제가 시행된 것은 뭘 의미한다? 직전법의 시행을 의미한다. 수조권 지급 제도가 이 의미가 되게 잘 나와요. 이 표현이 나오면 되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애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수조권 지급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뭘 의미하죠?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됐죠? 이렇게 조선의 어렵다던 조선의 토지제도를 다 봤습니다. 정리했죠? 이 토지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느냐 이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